이번 실리콘밸리도 저는 충격파가 오지 않을까? 너무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저는 좀 위험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네. 요즘에는 좀 운영이나 매물이나 이런 거 좀 어떤 상황인가요? 좀 궁금합니다. 하도 힘들어가지고요. 잠시 쉬고 있습니다. 계정 휴업 언제부터요? 상태입니다. 언제부터? 몇 달 됐습니다. 작년에 너무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첫 번째 너무 거래가 안 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두 번째는 제가 김 작가 팀이 나오느라고 네네. 현업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네. 일주일에 하루 사무실 나가요. 다른 이제 방송국이든 뉴스든 대외 좀- 활동이 바쁘다. 공사가 다 망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표가 자리에 없는데 잘 돌아갈 리가 없죠. 기존에는 어떻게든 좀 됐는데 작년에는 시장도 안 좋고 저도 바빠가지고 좋은차만 바쁜 관계로 결국에는 휴업 상태입니다. 자, 그럼 바로 부동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이제 10일에 파산 이제 이번 지난 주말이었죠. 네네. 선언했잖아요. 네네. 자산 규모로는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이고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인데 대표님 입장에서 부동산 관점에서 좀 어떤 상황이고 어느 정도 피해가 또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충격이죠. 와, 이게 뭐지? 그러니까요. 갑자기 생뚱맞게 충격이냐? 뭐 왜 파산이지? 터질 수도 있다. 뭐 위험할 것 같다라는 코멘트도 없이 코멘트도 없어요. 갑자기. 순식간에 뭐 한 이틀 만에 파산을 해버렸는데 제가 금융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관점에서 살짝만 말씀드리면 일단 충격적이고 금액이 커요. 한 55조 6천억 정도 인출하려다가 잘 안 됐고요. 그 인출 금액도 한 21조 정도 하루 만에 뭐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약간 두려움을 느꼈는데 하나는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이제 촉발을 시킨 거잖아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뭐 자금줄이 막히게 되고 결국 이제 금리하고 채권은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채권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금리가 오를 때 채권을 사게 샀다가 금리가 내려가면 이제 파는 이런 투자를 좀 많이 했거든요. 아마 실리콘밸리 뱅크도 아마 이런 걸 좀 많이 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57% 정도 채권 18억 달러 정도를 투자했다가 물렸다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22억 5천만 달러를 뭐 유상증자 계획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자금줄이 막히면서 소문이 나니까 이제 뱅크런이 되는데 좀 시사할 점은 요즘 스마트 뱅킹 많이 하잖아요. 예전 같으면 은행에 줄 서가지고 돈 찾으러 가면 은행에서 안 된다 싶으면 문을 닫든지 다음에 오셔라고 하는데 이게 스마트폰으로 폰뱅킹을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돈이 이틀 만에 빠져나가는 그러네요. 거예요. 네. 대기질이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요즘 시대에 은행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실 이게 그 실리콘밸리 뱅크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느 은행이라도 우리나라도 국민은행, 우리은행 또 우리가 뱅크런 하면 아마 이틀 만에 파산 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돈을 뭐 몇백 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금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만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뱅크런을 하면 방법이 없는데 순식간에 뱅크런이 일어났고 자 좋아요. 이제 파산이 났는데 다행히 미국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전체 지급 보증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급한 불을 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오래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끝나느냐 제2, 제3으로 도산이 일어나느냐. 제2, 제3이든 또 다른 은행도 위험한 곳들이 있겠죠. 그렇죠. 결국에는 금리에서 촉발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하나는 야 금리 인상 이제 물 건너갔다. 맞아. 이제 금리 인상 못 할 거야. 은행이 파산이 나는데 무슨 금리 인상을 해. 오히려 내릴 거야. 3월 달에 원래 뭐 50bp 이제 50bp 물가 별로 얘기했죠. 안 잡히니까 50bp 갈 수 있는 그렇죠. 시장 전망치 높아졌는데 지금 이제 확률이 굉장히 높다가 이제 거의 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내려갔는데 이것만 보면 다행이다. 금리가 더 이상 안 오르고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다행이라고 하겠지만 또 반대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다행이야? 안 다행이죠.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제 곧 나올 거란 말이에요. 좀 더 올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도 빨리 올리려면 빨리 올리고 물가 빨리 잡고 빨리빨리 정상화하자. 매도 빨리 맞자. 빨리 맞고 아프더라도 요거에 빨리 지나가면은 또 정상화되지 않느냐라는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되면 도대체 언제까지 금리 인상이 지금은 안 올리겠지만 또는 일시적으로 내리겠지만 이게 좋아서 내린 게 아니잖아요. 다음에 또 언제 올릴 거야. 저는 가장 힘든 게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 시장은 저는 불확실성이 가장 문제라고 봐요. 앞이 안 보일 때 우리가 터널을 지나갈 때 앞에 빛이 보이면 참고 가거든요.
근데 빛이 안 보이고 이게 장기화가 되면 굉장히 피로감이 누적이 되고 진짜 침체가 올 수도 있는데 이게 저는 불확실성이 지속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300억 물렸다라고 나오는데 뭐 300억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미국이 몸살이 걸리고 미국 경제가 이제 흔들리고 망가지게 되면 우리나라도 무사할 수도 없고요.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하면 미국이 야 본진이 위험하다 야 투자 자금을 빼서 또 이렇게 리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고 저는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의 이런 사건이 사실 우리나라한테 더 중요한 건 한국에도 어떤 여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한국의 은행들은 괜찮을까요? 안 괜찮죠.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순식간에 발생하거든요. 물론 한국은행, 한국에 있는 은행이 뭐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우리는 발생하면 미국처럼 이렇게 막지도 못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지급 보증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고 보고 이게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달러 찍어서 메우면 되니까 일단은 급하니까 하겠지만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과 뭐 채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경제는 사실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예측도 어렵고요. 이 사소한 버터플라이 효과 나비 하나 날개짓 때문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서프라임 모기지론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나요? 미국에서 발생한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도 엄청난 충격을 먹었잖아요. 이번 실리콘밸리도 저는 충격파가 오지 않을까? 좀 예의주시해야 되고 저는 허리끈 단단히 졸라매야 되고요. 기둥 붙들고 혹시라도 오는 지진 파장이 있으면 버텨야겠다. 지금 금리 내릴 거야. 라는 희망 회로를 달리고 너무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저는 좀 위험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나비 효과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무섭죠. 어떻게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사실 한국은행도 모를 거예요. 아니 어디서 무슨 문제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긴급 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막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아마 한 2주 정도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게 되겠다. 미국이 금리 얼마나 올릴지도 모르겠고 내릴지도 모르겠고 내려도 문제 올려도 문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는 좀 조심 모드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부동산 이야기로 이제 완전 들어가 보면 이제 부동산 폭락이 현재 굉장히 가파르다 보니까 가짜 뉴스나 뭐 좀 자극적인 뉴스도 많다 보니까 현실과는 좀 다른 것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네. 대표님 보셨을 때는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다른 점도 있고요. 뭐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대표적인 다른 점을 본다면 최근에 제가 이제 뉴스를 보고 이제 현장 가서 확인을 했는데 갭 투자, 화성시에서 갭 투자가 많이 일어났다. 1,5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다. 뭐 3,000으로 투자할 수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요즘 이게 이렇게까지는 안 될 텐데 라는 마음으로 이제 제가 현장에 가서 팩트 체크를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왜 전혀 사실이 아니냐면 저는 짜집기 기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매매 가격과 이제 전세 가격의 차이가 갭 투자잖아요. 그렇죠. 전세 가격은 1년, 2년 전 전세, 떨어지기 전 전세 가격을 가지고 오고요. 매매 가격은 떨어졌던 매매 가격으로 붙여버리니까 갭이 줄어드는데 현장에 가서 1,500만 원짜리 물건 어디 있냐? 없다. 무슨 소리야? 갭이 최소 7천이야. 왜? 전세 가격은 뭐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2억 7천이라고 나왔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2억 2천, 2억으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전세는 떨어지고 매매 가격은 호가가 좀 더 올랐어. 2, 3천 정도. 그러면 갭이 7천에서 1억을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기사를 보면 전세는 높은 가격, 매매 가격은 낮은 가격으로 붙여버리니까 이게 뭐 이런다. A, B, C 단지가 있으면 이렇다. 동탄 2신도시도 뭐 전세가 뭐 7억 몇 천에 뭐 매매가 7억 7,500인가? 전세가 7억이다. 7,500으로 동탄 2신도시 전용 84를 살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더라고요. 가보니까 전세가 7억이 아니고 가장 높았을 때 최고점이 7억짜리가 하나 있었고요. 보통 요즘은 3, 4억 정도인데 그러면 투자금이 한 3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3, 4억이 들어가는데 뉴스는 그렇게 나오더라. 그런 기사는 왜 나오는 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현장 확인을 제대로 안 한 거고요. 기자님이 이제 기자님도 이해는 되죠. 왜 클릭 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기사를 달면 일단 좋잖아요. 저부터도 누르거든요. 저는 뉴스 잘 안 보거든. 제목만 보고 넘어가는데 이걸 안 누를 수가 없어. 지금 1,500만 원? 이건 뭐지? 눌렀단 말이에요. 진짜야? 병점? 그래서 제가 병점까지 달려갔어요, 어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제가 왜 왔지? 이 아까운 시간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자극적인 뉴스는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걸러야겠다. 이걸 보고 또 이게 투자 심리가 발동을 해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들고 갭 투자하러 가면은 시간 낭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지금 폭락 시기에 이런 곳은 투자 가능하다라는 좀 다른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조회수를 좀 일으키기 위한. 그렇죠. 조회수 굉장히 잘 나왔겠죠. 그럼 궁금한 거는 지금 이 시기에 지금 갭 얘기해 주셔서 갭 투자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아니면 해도 되는 곳이 있을 수도 있나요? 와, 이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이건 뭐 개인적인 성향이고 저는 내 집 마련은 적극적인 찬성이에요.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서 내 집 마련은 무주택자들이 꼭 해야 되고요. 이건 보험인데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시장이 이제 상승기 때는 무조건이고요. 이제 지금 침체기 하락기로 접어든다면 이제 타이밍을 보고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계산을 통해서 내 자기 자본을 통해서 지금 아니면 몇 년 후라도 내 집 마련은 꼭 해야 되는데 갭 투자는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라 하지 마라를 제가 할 수는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2주택까지는 집 하나 있으면 인플레이션 방어 정도밖에 안 되고 그쵸. 하나 정도 더 해야 갈아탈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내 노후 준비도 할 수 있는데 3주택 이상 가시는 거는 개인 뭐 성향의 차이니까 제가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잘못하면 또 시장 교란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정부에서도 2주택자까지 막 추천하고 있는 분위기인 거 아닌가요? 정부에서는 2주택자까지는 살짝 풀어주고 있죠. 뭐 취득세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2주택까지는 저는 투기로 보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막 악성 댓글이 막 달릴 수도 있는데. 근데 3주택 이상은 뭐 각자 개인 취향이니까 그걸 제가 하지 마라고 해서 안 할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를 본다면 저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지금 분위기가 이게 이제 하락이 끝나고 바닥을 다진 다음에 올라갈 때면 바람직하지는 않아도 알아서 하셔라라고 하겠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지금 장이 끝난 게 아니다. 저는 1차 바닥이라고 보고요. 2022년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쭉 떨어졌잖아요. 고점 대비 뭐 30% 정도 더 떨어진 지역들도 있고 덜 떨어진 지역들도 있는데 가파르게 떨어졌고요. 1월 달에 이제 규제가 풀리면서 금매물이 소화가 되면서 2월, 3월 달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헬리오시티 예를 들면 헬리오시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몇 억 올랐다, 몇 억 떨어졌다 나오는데 헬리오시티가 저는 서울에서 9,510세대, 세대 수도 크고요. 입지도 좋고 서울의 강남은 서초구 강남구는 또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헬리오시티는 항상 예의주시하는데 헬리오시티 흐름을 보면 서울 아파트 시장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헬리오시티가 보면 2021년도 최고점이 23억 8천만 원이었거든요. 2021년도요? 제일 잘 나갔을 때 최고가 거래가 전용 84 기준으로 23억 8천이었는데 이제 이게 떨어지죠. 작년 10월, 11월, 12월 뚝 떨어져 가지고 가장 낮을 때 금액이 13억 8천이 나왔는데 그거는 특수거래, 직거래니까 빼고 우리가 실거래를 볼 때 좀 걸러낼 수 있어야 돼요. 직거래는 빼야 됩니다. 직거래 중에서 그래프를 보면 요거 하나만 똑 떨어질 때 있어요. 요런 거는 빼라. 이걸 가지고 저점이라고 하면 안 되고 증여나 뭐 그렇죠. 그런 걸 수 있는. 증여일 수도 있고 특수거래끼리 이제 가족끼리 좀 저렴하게 30% 이내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거 빼면은 이제 15억 8천, 16억 정도 나오는데 뭐 15억대 거래는 저층 매물이니까 빼고 저는 항상 볼 때 10층 이상 기준으로 보거든요. 10층 이상 중간층, 로얄층 기준에서 보면 16억이 가장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마이너스 33% 정도 고점 대비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18억 9천까지 거래가 됩니다. 진짜요? 많이 올랐네요? 물론 동에 따라서 층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워낙 단지가 크다 보니까 단지별로 동에 따라서도 편차가 커요. 크지만 18억 9천이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21% 정도? 그러니까 저점하고 비교해보면 12% 정도는 좀 회복을 했죠. 어쨌든 반등을 한 건 사실이라는 반등을 한 거네요. 것도 사실이죠. 네네네. 그래서 뉴스를 보면 헬리오시티 3억 5천 상승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3억 5천은 저층하고 로얄층 그걸 그렇게 비교를 고려하지 하니까 않은 거니까. 그렇죠. 3억 5천이 나오고 같은 10층 이상으로 보면 한 2억 8, 9천 정도. 그래도 많이 오르긴 했죠. 뭐 올랐다는 표현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23억 8천에 거래가 되다가 떨어졌다가 이 정도 회복을 된 걸 올랐다라고 해야 돼라고 할 수도 있고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이제 겨우 16억대로 왔는데 좀 더 떨어져야 되는데 또 이게 반등한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 분위기는 그렇다. 집주인들은 19억 이상 호가를 부르고 있고요. 매수자들은 이제 16억대가 안 되니까 17억, 18억대 매물 나오면 연락 달라라고 해서 지금 뭐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 분위기가 딱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서울은 집값이 이제 고점 대비 정확히 어느 정도 떨어진 건가요? 지역마다 좀 다른데요. 저는 평균적으로 보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정도 떨어졌다가 5%, 10% 정도 반등을 해서 고점 대비 지금 마이너스 25%, 20에서 25% 정도 되고요. 서울도 이제 강남이 좋은 새 아파트들은 그 정도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15%에서 20% 정도 떨어졌는데 전세가 좀 더 떨어졌어요. 매매보다는 지금 전세가 문제거든요. 강남에 집 가진 분들이 이제 능력이 좀 되는 분들이고 강남은 또 똘똘한 한 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버텨요. 이제 3개월, 6개월 떨어진 거 가지고 집을 막 팔진 않아요. 아까 우리가 헬리오시티 뭐 15억, 16억 금매물들도요. 어떤 매물이냐면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분들.
미치는 거야. 현금은 없는데 전세금은 돌려줘야 되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집을 팔아서 그냥 이 기회에서 팔아버리자.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고 이혼해가지고 재산 분할을 해야 되니까 그냥 팔릴 수 있는 헐값에 이혼하는 마당에 뭐 1억, 2억 더 벌고가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아니면 뭐 자식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자식들이 이제 나눠 가지자. 그럴 때 급매물들이 잘 나오거든요. 내가 힘들게 내 집 마련해서 내 재산 같으면 그렇게 쉽게 안 던지는데 이혼하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야 아버지 재산 물려줬으니까 그냥 다 나눠서 가지자. 이럴 때 이제 급매물이 나오죠. 정산하자. 그렇죠. 그런 매물들이 이제 이렇게 거래가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매물이라 할 수는 없고 다수의 집주인들은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급매물로 헐값에 던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 바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남이나 이제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 고통스러워하는 건 전세죠. 그래서 개포도 제가 최근에 이제 개포자이하고 뭐 DH 아너힐즈하고 뭐 프레지던스 이쪽에 갔다 왔는데 전세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전세 가격이 전세는 한 마이너스 40%까지 고점 대비. 궁금한 거는 네. 왜 매매보다 전세가 더 많이 떨어진 거예요? 강남 쪽에는 일단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고요. 첫 번째 입주 물량이 많고 두 번째는 이제 전세도 금융의 지배를 받는 거죠. 대출이자 2009년도 이전에 MB정부 이전에는 전세 대출이라는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금리가 오르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냥 내 전세금 맡겼다가 돌려받으면 그만인데 2009년도 이후부터 전세 대출이 시행이 되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대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저금리니까 굉장히 좋았잖아요. 뭐 1억 빌려도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다가 2022년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니까 대출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사람들이 월세로 전환하죠. 원래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 가격은 오르거든요. 집을 사야 되는 매수 대기자들이 전세로 돌았으니까 야 지금 살 때 아니야. 그렇죠. 수요와 공급 같은 거니까. 그렇죠. 나 전세로 거주하면서 지켜보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살래. 그까지는 좋은데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세 수요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집주인들은 전세가 유지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 주는 거잖아요. 그 돈을 그대로 현금 보유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없죠 거의. 다 집에 들어가 있거나 내가 집에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또 갭 투자를 하거나 뭐 다른 용도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현금이 없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네? 이례적인 현상이죠. 원래 전세 가격은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 뭐 강남같이 지금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는 좀 떨어져요. 좀 떨어지는데 이거는 가파른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가파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이제 막 6억, 8억까지 떨어지는 집들이 있거든요. 8억을 아무리 강남에 집이 있어도 현금 8억을 찾아서 돌려주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이제 급매물로 던지거나 우리 역월세도 등장했잖아요. 예전 가격으로 해. 내가 집주인이 다시 월세를 주는. 예를 들어서 4억이 3억으로 떨어지게 되면 1억 차이가 나잖아요. 내가 30만 원 줄 테니까 그냥 4억에 그냥 계속 살아주세요. 나 1억 못 돌려주겠어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게 이제 전세인데 전세가 언제 회복할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결국 지금 나오는 급매물들은 이런 이유다. 집값이 이제 좀 떨어져서 정신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다수의 집주인들은 아직 집어던지는 패닉 세일을 할 만한 그 정도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힘든 분들이 내놓은 전세가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1차 바닥을 찍었다. 강남 그럼 전세가 하락이 매매가 하락을 더 부추기겠네요. 하락을 부추기는데 전체적으로요. 다른 지역도 송도도 마찬가지고요. 동탄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3개월 동안 많이 떨어졌잖아요. 10, 11, 12. 많이 떨어진 배경에는 전세예요. 전세가 이렇게 안 떨어지면 매매 가격이 이렇게 빨리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전세가 무너지니까 버팀목을 해주는 매매 가격도 동반 하락을 하는 거고요. 강남 쪽, 강남은 제가 덜 떨어졌다라고 했잖아요. 전세는 떨어지는데 매매는 덜 떨어진 이유는 강남이니까. 똘똘한 한 채기 때문에 버텨주는 거고요. 그게 안 되는 지역들은 매매 가격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동반 하락이죠. 그래서 전세가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주간 통계나 이게 통계 그래프를 보면 매매보다 전세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 6개월을 보면. 더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에 약간 다른 미묘한 변화가 보이는 게 최근에 전세 회복 속도가 조금 더 빨라요. 아, 회복하고 있다고 다시. 전세가. 오. 왜요?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거죠. 카운터 펀치 맞고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까 카운터 펀치 맞고 이제 약간 패닉이 왔잖아요. 12월, 1월 달에 패닉이 왔다가 이제 좀 급매물이 거래가 되면서 조금 더 정신을 차린 거죠. 야, 이럴 때는 아닌 것 같아. 하고 두 번째 이유는 왜 전세가 이제 소폭 회복을 하냐면 사람들은 계산을 하거든요. 세입자들도. 계산기를 두들겨 보죠. 뭐가 유리하냐. 월세가 유리하니까 월세로 갔잖아요. 그렇죠. 전세가 대출이자 부담이 너무 큰데 야 월세가 더 저렴하네. 대출이자 낼 바에는 월세가 저렴해. 라고 해서 월세로 갔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15억짜리 전세가 10억으로 떨어져요. 5억 떨어졌죠. 월세는 월세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월세 가격은 오히려 올라요. 정상적이면 전세가 15억에서 10억으로 떨어지면 10억에 맞춰서 월세가 전환율이 적용돼야 되는데
월세 수요가 많다 보니까 떨어지기 전 가격 15억 가격에 월세 전환율이 적용되는 월세가 적용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수요자들이 어라? 전세는 15억짜리가 10억으로 5억이 떨어졌는데 야, 월세는 왜 15억 기준에서 적용이 되는 월세 우리가 내야 되는 거야? 이제 전세가 유리하네? 라고 해서 지금 일부는 저렴한 전세를 또 다시 전세로 또 돌아서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당분간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이제는 월세보다는 전세가 조금 더 유리해졌다. 그래서 최근 전세가 좀 회복을 하는 추세고요. 심리적으로도 이제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나갔다. 금리 인상도 이제 많이 안 될 거야. 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최근에 이렇게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